건강 문제로 한 차례 조사를 미뤘던 김건희 씨가 오늘 다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최근 지인과의 접견에서 복잡한 신경을 내비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불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전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오후쯤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혐의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산 농축차 등을 건네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해명에는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접견으로 온 지인에게 죽음을 언급하며 복잡한 신병을 토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윤 전 대통령의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건데 주변 인물에 대한 배신감도 함께 털어놨다고 해당 인사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김 씨가 연일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속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남은 열흘여 동안 김 씨를 추가로 소환해 혐의를 다진 뒤 재판에 넘길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해당 의혹과 또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지낸 정모 씨가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8일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통일교 내에서 2인자로 알려진 정 씨는 YTN 인수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의혹에 이른바 윗선으로 꼽힙니다. 이미 같은 의혹으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윗선의 허가를 받은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정 씨는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정 씨는 얼마 전 통일교 내 모든 직에서 물러났는데 특검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안 청탁을 위한 통일교 측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 씨는 지난 18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성 선물을 받았지만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전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겼는데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재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된 만큼 특검이 전 씨 신병까지 확보하면 해당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폐기한 현장에 함께 있던 측근의 일기장까지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려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날, 한 남성이 이 전 대표를 보좌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상병 특검팀이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차모 씨입니다. 차 씨는 이종호 전 대표가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할 때 현장에 있었고 파손에도 가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차 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메모와 일기장까지 확보했고 이를 통해 차 씨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반박을 돕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차 씨의 메모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행 일자와 시간에 맞춰 이 전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에도 넘겨졌고 이 전 대표가 구속되는 과정의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만약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다는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실체도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에 두 번째 불려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 진술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정했고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도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분량의 60에서 70% 정도 진행된 걸로 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조사 협조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진 남겨뒀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검찰개혁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대원 측은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되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같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해 준 데 대해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화답했다고 박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 확대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 입법 처리에 나섭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의 표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EBS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EBS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토론 시작 24시간 뒤에는 법력권 의석만으로 이를 강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일 토론 종료와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23일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은 오늘 밤 10시까지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당심 80%, 민심 20%가 반영되는데 내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당대표가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년 만에 방한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이츠 이사장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감독과 만나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 확충 등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팝 데몬헌터스의 매기강 감독과 수록곡을 부른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 주역들과 함께 K-팝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방송에 출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호랑이와 저승사자, 설렁탕 등 우리 문화를 자세히 그려낸 게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건 역시 이 호랑이, 덜피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네, 덜피. 근데 이 호랑이하고 또 하나는 저승사자. 이제는 우리가 문화 강국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본다며 문화 산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불거졌던 논란을 거론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문화 정책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니 뭐 이래서 감시하고 규제하고 선별하고 이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좀 죽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대통령은 또 K-팝의 성공을 게임과 음식, 미용 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 이후 한국을 찾은 매기강 감독은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진짜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설명도 안 하고. 해외 팬들이 우리 아이돌 가수를 응원하고 우리말 가사를 따라 부르는 건 이미 보편적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K-팝도 가게들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이 알아보세요. 이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는 게.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 정책 방향 설정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시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 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으면 늘어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 석 달 동안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곳에선 무더위 속에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도 끊겨서 피해 주민들은 며칠째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토사에 뒤덮인 차들이 컴컴한 지하주차장에 여기저기 엉켜 있습니다. 몇몇 차량은 트렁크 안까지 엉망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폭우로 한때 완전히 물에 잠겼던 인천의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이 수일에 걸친 배수 작업 끝에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건물 지하 2층입니다. 침수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빗물이 남아있어 양수기로 계속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침수 여파로 물과 전기 공급도 끊어지면서 이곳과 주변 오피스텔까지 260여 세대 주민들이 갑자기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각종 옷가지에 아이 장난감까지 폭우 뒤 일주일째 숙박업소 한 방에서 생활하는 세 가족은 복구가 하루빨리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옷 같은 경우도 빨래를 못하니까 계속 빨래방을 가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언제 가냐고. 집에 언제 가냐고. 땀에 젖은 마트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끝도 없이 널려있는 파란 쓰레기 봉투를 치우기에 바쁩니다. 한창 매장에서 팔아야 할 물건들이 하룻비에 모두 쓰레기가 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물에 잠겼던 건물 지하 1층 마트에선 냉장고와 진열대 등 각종 시설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시설한 것을 다 뜯어내고 그것을 다
말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총 재산인데 그냥 아들하고 저하고 진짜 은행 빚 내가지고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몇 분 만에 날아가 버리는. 인천시 등이 폭우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인 가운데 시설 복구와 피해 지원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 강원도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성산면 구산농보 임시 양수장에 물을 상수원인 오봉저 수지로 보내기 위해 길이 2km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부터는 양수장에서 공급하던 하루 10,000톤 규모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전국에 열대야와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삼척 신기면이 37.2도, 강릉 36.8도, 영덕이 36.6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강릉과 포항 낮 기온이 35도, 서울도 3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두 고기압에 뒤덮인 가운데 강한 햇볕과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동해안은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3자 회담 준비에 나섰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배제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도 신중하게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일단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회담 이후에 이루어질 3자 회담 준비도 벌써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자 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둘이 만나면 더 나을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팟캐스트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if they met without me. Just to see, I want to see what goes on. You know, they had a hard relationship.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다자회담에 참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국방총장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다국적군 창설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 쪽의 반응은 뜨뜻미징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대표단의 수준을 높이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를 뺀 우크라이나 안보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Я уверен, что на Западе,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это утопия, это путь в никуда.
네, 양자 정상회담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또 남부 오데사 지역에 대한 공격에 나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등 10여 명이 다쳤고 에너지 시설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외교가 완전한 효과를 볼 때까지 러시아에 새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고 압박할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밤새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의 드론 공격에 나서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러시아 상공에서 200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는 폴란드 동부에서 드론이 농지에 추락한 뒤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용 드론이 폭발했다면서 평화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도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보고는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준 대가로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삼성 역시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정부가 사들일 거란 보도가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주기로 했던 보조금 대신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인텔 말고 다른 반도체 기업 지분도 확보할 건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As for this 10% government stake deal,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tinues to work on it. I know Secretary Lutnick is working on it and ironing out the details.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다른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TSMC와 미국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들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반도체 지원금은 각각 6조 원에서 9조 원대에 달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부유한 기업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지분 투자를 통해 미국 납세자를 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 매출 15%를 걷고 반도체 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업 문제에 직접 개입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민간 기업 최대 주주가 되려는 움직임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 중국 모델이 미국에 스며드는 것 같다는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갖는 황금줄을 미국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 대부분은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지난달 회의 의사록을 보면 위원 다수가 기준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만 노동시장의 악화를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일본의 최대 대미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타격이 수출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 자동차 업체들이 일본 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할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일본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타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7월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1% 줄며 넉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28.4% 줄어든 4,220억 엔, 우리 돈 4조 원으로 수출 대수도 3.2% 감소한 12만 3,531대였습니다. 5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았습니다. 지난달 미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차의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아직도 2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관세 인하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일본에서 미국차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좁은 일본의 도로 상황과 연료 효율을 중요시하는 일본 소비자에 맞춰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Detroit makers will lift a finger to sell more cars here. And then, sometime later, there'll be complaints about, we don't have access to Japan. 결국 일본 내 미국차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미국은 일본에 또다시 통상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업체의 미흡한 상품성을 무시한 채 무례한 관세를 밀어붙이는 한 무역 갈등 완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사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을 10 정도라고 언급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코스피 주가 지수는 3만 정도가 됩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한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 필요하다면 세금을 포함한 대책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이야기의 취지는 세금을 활용해서까지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공급한 청년 안심주택 가운데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0대 A씨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청년 안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시세보다 싼 데다 서울시가 지원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토라고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4,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시까지 빌려주고 안심주택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들어오게 됐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런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미뤄지는 게 수상해 등기부를 떼보니 가압류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특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어 자칫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그냥 빚이 1억이 생긴 거죠. 왜 돈 가장 없는 청년을 데리고 왜 보증도 안 된 이 공간에 안심이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A씨가 사는 곳을 포함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은 280호가 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내주고 후순위라면 피해 주택을 국비로 사들여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 기금을 확보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저것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청년주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부실 사업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먹는 위고비라거나 한 달에 7kg 감량이 가능하다는 등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부당 광고해서 거액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SNS 인플루언서에게 초강력 식욕 억제 같은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요. 실제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했습니다. 제품들은 과체 가공품이나 고형차 같은 것에 불과했는데도 체지방을 줄여준다거나 위고비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고 부풀렸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입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 투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폐업자가 음식업과 도매, 상품 중개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K푸드 대미 수출 성장세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서울 지역 8개 외식 품목 중에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등 5개 품목 가격이 지난달에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 목록형에서 SNS처럼 일상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피드형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미 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짜고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발언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손짓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거듭 북한은 철벽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측과는 외교적으로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기만이자 생색내기로 규정하고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은 꽃보자기로 감싸도 자루 속의 송곳을 감출 수 없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 발언 등을 가리켜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지켜본 결과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자신들과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대북 화해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내놓은 셈으로 남측의 대화 손짓을 거부하며 적대 정책 고착화를 거듭 선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뿐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서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거듭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압박했습니다. 국가의 관계로 다루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다. 그리고 한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 외교관계도 어렵다라고 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손짓이 한동안은 일방통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분단 이후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수십 년씩 복역했던 생존 비전향 장기수들이 죽어서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며 북한으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간의 소통이 끊겨 뚜렷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 포로로 잡혀 42년간 복역했던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씨가 인공기를 들고 파주 통일대교를 빠져나옵니다. 올해로 95살, 더 늦기 전에 북으로 돌아가겠다며 판문점 진입을 시도했다가 군이 제지해 발길을 돌린 겁니다. 2년 내 생활 행동에 대한 기초가 북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데까지 참을 수 없이 그랬더라고요. 세계 최장 비전향 장기수로 알려진 안 씨는 냉전 시절 사상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함께 옥살이했던 60여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그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위해 싸우겠다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이젠 전쟁 포로의 송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여생이라도 원하는 곳에서 보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쟁선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갖 수고와 고문, 폭력으로 치욕과 고통을 나날을 견뎌냈습니다. 안 씨처럼 북송을 요청한 고령의 비전향 장기수는 모두 6명.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호응 없이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전향 장기수와 함께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국군 포로나 납북자 송환 문제 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납북자 가족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생사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인권단체들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오후까지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 기습적인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4도, 강릉 27.7도, 창원은 25.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전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국토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사고 지점과 충돌 방향 같은 사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구간은 커브가 심한 것으로 확인했고 작업자들이 갖고 있던 경보장치 4개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북 청도 열차 사고 6년 전에도 경남 밀양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선로를 보수하던 노동자들을 덮친 건데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경남 밀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양역으로 들어오던 새마을호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에 나섰던 노동자 3명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열차 접근을 무선으로 알리는 신호원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작업 인부들이 옆으로 이렇게 서서 비켜가지고 딱 붙어 서갖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기계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하니까 위에서 열차가 오도 이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밀양역 사고 후 코레일은 침목 교환이나 자갈 다지기 등 선로 2m 안에서 작업할 때 열차 운행을 중단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2m 밖 작업은 여전히 열차 운행과 상관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운행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며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다며 구조적이고 시스템적 원인을 밝혀야 제2의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안전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로 작업 시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작업자 안전 위주로 개정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영 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고의 책임을 두고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고가 난 코레일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의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기간에 국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잣대로 하는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사례됩니다. 감독기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도 코레일에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현 사장이 과거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는 한문희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장관은 여야 의원들 질타에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청도 인근 지역까지 작업 중지권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지사에서부터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다 통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작업 중지권 확대해서 시행한 적은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다음 달 안으로 고강도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의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확보하신 자료 어떤 건가요?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8시간 4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공을 맡았던 DL건설과 사고가 난 현장 사무소 등 모두 4곳에 경찰과 근로감독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목격한 작업자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아파트 6층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에 올라가 위층에서 떨어진 방지망을 제거하다가 지지대가 무너지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안전고리를 외부에 고정하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당국은 낙하물 방지망이 무너진 것도 문제로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나 벽돌이 떨어지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인 만큼 일반적으로 사람 몸무게 이상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한다며
사고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실태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DL건설 등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실종된 소방대원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0일 실종된 30대 소방대원 A씨가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인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오다가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군이 3천여 명이나 된다는 소방청의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A씨는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뒤 우울증에 시달려왔습니다. A씨뿐 아니라 소방관들은 참사나 사고 현장에 자주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경험한 기억이 떠올라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아무 소식 없이 사망하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게 되면은 현장이 많이 부패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구급대원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죠. 지난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한 6만여 명 중 5.2%에 달하는 3,100여 명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각각 7.2%, 6.5%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도 소방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좋지 않고 스스로가 꺼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심리 치료도 못 받고 있었어요. 특히나 구조대원 같은 경우는 또 나약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심리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동료 상담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해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대부분 첫 시작을 잘 못하세요. 훈련받은 소방관들한테 이걸 털어놓게 하는 거죠. 이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안전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수천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 사건,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신분증의 일부 정보를 정확하게 바꿔서 적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비대면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처음 보는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누군가 몰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렸습니다. 신분증 한 번 잃어버린 적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고 자신이 한 적 없는 입출금 거래까지 수차례 이뤄졌습니다. 농협 측은 위조 신분증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발급 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써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주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YTN 취재진이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신분증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신분증에서 먼저 주소를 실제 없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발급기관도 임의로 다른 지자체로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증 인증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납니다. 손으로 정보를 바꿔 써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모바일 뱅킹 보안 시스템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같은 신분증 발급기관의 원본 정보와 비교해 문제가 없으면 인증이 완료되는데 조악하게 정보를 바꾼 경우에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위조된 게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걸 띄워놓은 모니터 화면 등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보통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는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부정 인증을 막기 위한 사본 탐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것 역시 쉽게 뚫릴 수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YTN의 관련 질의에 현재의 비대면 뱅킹 시스템이 일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분증에 몇 개 정보만 뽑아서 원본과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 등 일부 정보가 엉터리로 적혀 있어도 원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 휴대전화 문자나 얼굴 인증 등의 추가 장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 측은 신분증은 물론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의 절차도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범인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한 데다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의 경우 얼굴 인증 시스템이 없어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투자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위조 기술에 대한 창과 방패에 이런 시점에서 적극적인 보안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농협뿐 아니라 금융기관 비대면 뱅킹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묶인 노인 빈곤층을 중앙일보가 다뤘습니다. 15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소득은 국민연금밖에 없다거나 집을 줄여서 생계비를 쓰려고 해도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던 겁니다. 65세 이상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5억 원입니다. 이 중 부동산이 80%고요.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전체 29%입니다. 노후 버팀목으로 남겨놓는데 때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집은 있어도 정작 쓸 돈이 빈약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 부동산을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다가 이미 노인이 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이 노인 세대에서 맴도는 겁니다. 또 이사를 가자니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또 각종 세금이 만만치가 않아서 집 팔기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소득 없이 건보료를 내는 노인도 매년 늘어서 지난해엔 2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문은 주택연금 제도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줄일 때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글이 위풍당당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한글 마케팅이 활발하다고 하네요. 네, 맨 왼쪽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문을 연 롯데리아 미국 1호점입니다. 그 옆으로는 농심이 일본에 개장한 라면 체험 공간 분식이 보입니다. 모두 한글 간판을 내걸었죠. 그 옆엔 동남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주와 과자인데 상품명에 한글을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용이나 현지 생산 제품에 한글 포장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중엔 특히 동남아시아 마트에 가면 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한류의 열풍에 편승하면서 현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들입니다. 국내외 기업 모두가 한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과거엔 스포츠 구단이나 명품 브랜드가 일회성으로 한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이 일종의 프리미엄 마케팅이 된 모습입니다.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요즘 날 덥다고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제주 일자만 있고 소비 기한은 없는 아이스크림의 관리 공백을 국민일보가 다뤘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류는 소비 기한이 지나면 타임 바코드에 걸려서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자동 폐기 대상이 아닌데요. 냉동 상태에선 장기간 보관해도 문제 없다는 이유인데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면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자나 라면, 유제품 등도 편의점의 타임 바코드 사각지대에 놓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주요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75%가 유통기한 초과 판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길에 많이 보이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일종의 사각지대입니다. 만들어진 지 1, 2년이 지난 제품들이 버젓이 냉동고 속에 방치되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제조일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아이스크림은 물론 빵이나 우유처럼 소비기한에 민감한 식품에도 타임 바코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는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은 언론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러시아에서 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다른 7명의 유럽 지도자와 백악관에서 회담하는 중에 이뤄졌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을 그 자리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에 참여 없는 안보 논의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다시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러시아 없이 집단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 이견이 남아있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안전보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도 결이 다릅니다.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это утопия, это путь в никуд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협상 대표단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협상의 결실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갑자기 단계와 절차를 거론했습니다. 영국 BBC는 양자회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모호한 언급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발언이라며 러시아가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32개 회원국의 군수뇌부가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평화협정 체결 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국적군 창설 방안 등이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추진 중에도 러시아가 공습을 계속하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점령지를 넓혀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테러 압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일지연습,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서 재난 상황에서 긴급 차량의 출동을 돕기 위한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동 지령과 함께 사이렌이 울리고 뛰쳐나온 소방관들이 차량에 올라탑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 달리는 차 안에서 대원들이 방화복으로 갈아입는 사이 경찰차가 앞서 나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길을 만듭니다. 재난 상황에서 긴급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돕기 위한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일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건널목에선 경찰 등이 보행자의 진입을 통제하고 달리던 차들은 서행하며 길 옆으로 비켜섭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좌우로 벌려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골든타임 단축을 목표로 긴급 차량 우선 통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의 길을 양보하는 행위는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시에는 평온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살아야 된다는 좀 생각을. 소방당국은 길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드론 공격 방어 훈련이 울산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론과 사이버 테러 세력이 해상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비하는 훈련인데요. 민관, 군경이 함께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출동한 우리군이 분당 수천 발을 발사하는 20mm 벌컴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합니다. 전파 차단 장치, 재민건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자폭 공격을 막지 못해 시설물 일부에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즉시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항만을 드론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방어훈련입니다. 현대전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와 대규모 드론 공격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통합 방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의 하나로 울산항에서 통합 방어 훈련이 열렸습니다. 드론뿐 아니라 패러글라이딩이나 차량을 타고 침투하는 적을 제압하는 실전과 비슷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침투 이런 부분인데 이것만 오늘 좀 잘 방어하고 막아준다면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민간 군경 12개 기관 200여 명이 직접 참가했고 시민 참관단이 지켜봤습니다. 참가 기관은 항만 방위를 더 강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항만은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전쟁 시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련 기관과 항만 보안, 항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핵심 무기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훈련이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정부가 차세대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가 면제되면서 전라북도에 실증 거점 기반이 처음으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이 자리에서는 협업진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즉 피지컬 AI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서 피지컬 AI 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생각하는 AI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AI만큼은 전북이 반드시 앞장서겠습니다. 기존 인공지능 AI가 사람 머리에 비유된다면 피지컬 AI는 이런 머리에다가 자율주행 몸까지 갖춘 차세대 기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와 로봇이 결합한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이곳 전북대학교 완주 캠퍼스에는 피지컬 AI 전용 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와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카이스트 등과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피지컬 AI에 관해서는 전북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연구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한다는 게 전라북도의 큰 그림. 특히 전북의 강점인 상용차와 농기계,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과 결합해서 피지컬 AI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보관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낮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4도로 수일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나날이 열기가 쌓이면서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는 곳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지난 밤 사이에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7.4도, 강릉은 2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